자, 71번입니다. 71번은 경매에 있어 담보 책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배운 건 이거였어요. 우리가 배운 건 민법은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만 인정되고 경매 절차에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담보 책임을 인정하고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경납받은 목적물의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집행 절차 안정성에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였죠? 권리 하자는 등기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건의 하자는요. 집행법원 입장에서 쉽게 파악이 안 됩니다.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사유를 가지고 경매 절차의 유효 무효를 따지는 것은 집행 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것은 뭐냐? 근데 권리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을 해요. 그럼 그 책임의 내용이 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주 출제, 30회 이후에는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9회 이전에도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한번 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매매계약을 전전했을 때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경매는요. 경매 자체가 경락 자체가 실질적인 매매라고 하지만 통상의 매매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부동산이었죠. 그럼 부동산에 소유자가 있겠죠. 그 보통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소유자가 있어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되면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채권자예요. 채권자가 있죠. 이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하든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경매 절차가 진행하면 누구죠? 경락인이 존재하는 거죠. 나중에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결국은 경락인이겠죠. 경락인 입장에서. 그런데 경락인은 뭘 납부하죠? 좀 전에 배운 것처럼 저번 시간 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그 매각대금 누가 가져가요? 채권자가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는 뭐 갖는 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잃지만 대신에 그만큼의 매각대금만큼의 채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상실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얻는 이득도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그만큼의 채무가 없어지는 거죠. 등장하는 인물은 채무자, 채권자, 경락인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담보 책임을 추구하는 사람이겠죠. 무슨 권리하자가 있을 때. 근데 경락인은 담보 책임을 때 어떤 경우? 권리하자가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묻냐? 누굴 상대로?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은 매도인 상대지만 경락인은 낙찰자는 누굴 상대로 이제 책임을 묻는지 그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이제 그건 다음 편에서 볼 겁니다. 이게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이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이 앞서의 출발점은 우리가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할 때 매매계약에서 담보 책임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담보 책임을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논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가 유효했을 때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서 권리하자를 이유로 담보 책임이 논해지는 거지 만약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정리하게 되면 경매 절차가 유효했을 때 권리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 논해지는 거지 만약에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은 인정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먼저 1번. X 건물 자체. 이게 뭐예요?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은 갑에게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자,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지문을 안 읽었네요. 을 명의로 이 사람이 가등기가 맞춰졌어요. 을 명의로. 그리고 갑 소유의 X 건물에 대하여 병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 사람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고 그 다음에 채무자입니다. 병이 경매를 신청했다.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꿔 쓰셔야 합니다. 경매가 난 담보 책임일 때는. 소유자가 채무자다. 그리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채권자다. 왜냐하면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하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매각 등을 완납한 정은 이 사람이 경락인 또는 낙찰자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맞춰 있고 매각 대금이 병에게 채권자에게 배당됐다. 배당금 수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해관계입니다. 경매 담보 책임에서
이걸 바꿀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자, 채권자는 경매 신청자, 그리고 경락인, 그리고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랬을 때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딱 얘기했잖아요. 돈 받은 사람은, 돈 받은 채권자는 돌려줘야 하고 누구한테? 경락인에게, 낙찰자에게. 대신에 낙찰자인 경락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 자, 그럼 무효일 때입니다. 지금은 유효한 경우를 전제를 한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무효인 경우 정은 갑에게. 정이 누구죠? 낙찰 경락인은요. 경락인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손해배상 좀 많은 의미가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첫 번째가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을 하려면 계약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과 정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불법행위예요. 자, 불법행위가 되려면 입법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 경매 절차 진행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채권자가 신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겠죠.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 보면 지금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되어 있는데 규정에 있으면 이게 뭐냐면 권리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런데 이 규정에 따르면 1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겠습니다. 경매에 있어서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570조 내지 577조예요. 누가? 1차적. 이건 순서가 있어요. 1차적으로 채무자가,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그래서 아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병이 채권자고 배당을 받는다.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경락에서 담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설하면 1차적 누가 있다? 경락인은 1차적으로 채무자에 대해 어떠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계약 해제권 아니면 대금 감액 청구입니다. 1차적으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 이게 담보 책임의 내용이에요. 2차적으로는요. 요건이 누구죠?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채권자 다 대금의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냅니다. 채권자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무자격인 때 그 경우에만 2차적으로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책임의 내용은 뭘까요? 자신이 배당받은 금원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게 되면 1차 책임자 내용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어요.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경우?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를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냐가요. 경매 절차 진행된 걸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땐 책임을 묻는 겁니다. 손해배상 의무. 그 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흠결을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누가? 경락인은. 따라서 이 손해배상 청구, 그럼 이거 관련된 거죠. 이거랑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57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지금 경락인은 채무자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 물건 또는 권리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출발점 됐죠. 이 조항은 언제 적용된다?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면. 그런데 지금은 무효잖아요. 따라서 이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답이 2번이었어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요 다 세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감을 잡수는데 요거를 알고 있으면 이것까지 공부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항은 언제다? 경매 절차가 유효한 경우에 담보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권리하자의 경매에서 권리하자의 그 책임은 이 세 가지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1차적 책임자는 채무자, 2차적 책임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 그리고 손해배상 의무는 일정한 요건.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채무자는 알면서 고지하지 않는 거고 채권자는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경락인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담보책임 추구한 사람은 정이겠죠. 경락인. 이런 구조를 아셔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쉬워요. 등장하는 인물들. 3번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정은 경락인 누구한테?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받았어요?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지금 배당금 받았잖아요. 그 배당금이 병에게 배당됐잖아요. 근데 경매 절차 보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이 돼 있는데 정은 병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시행변권 나왔잖아요. 반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4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 의리. 자, 4번은 이거죠.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잠깐만요. 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뭘 했죠? 가등기한 본등기를 마쳤어요. 먼저 쟁점은 뭐냐면 아직 본등기 전에 낙찰을 받았잖아요.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상태에서 경락인 정이에요. 그러면 경락 받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등기는 말소가 될까 안 될까? 이게 최선순위였어요. 최선순위 때는 말소가 안 돼요. 말소 기준 권리와 비교했을 때 가등기에 더 앞서면 이 가등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소가 안 돼요. 경락이 되더라도. 저당권은 순수의 검시 다 말소가 되지고 용의물권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과 압류 그런 권리를 비교했을 때 우선해야만이 존속하고 그렇지 못한 다 말소가 됩니다. 가등 경우는 이게 더 선순위 있으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선순위 있으면 살아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락인이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여전히 을 등기도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을이 이 가등기에 대해서 뭐 한다? 본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접수를 받아줘요. 물로 되죠? 그러면 순위 보존적 효력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요게 직권말소돼요. 직권말소돼요. 이 경우를 전제합니다. 마친 경우 정은 경락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71번이. 먼저 쟁점이 이거예요. 지금 경매 절차잖아요. 경매에서는 담보 책임할 때 권리하자의 경우에만 담보 책임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가 권리하자인지 물건의 하자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게 물건의 하자가 되면 580 경매 담보 책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저당권의 실행으로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경우와 비슷해요. 그 비슷한 행위는 권리하자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가등기는 등기부를 보게 되면 쉽게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권리하자다. 이건 권리하자이기 때문에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된다.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책임을 가냐? 배웠잖아요.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채무자. 계약을 해지하거나. 자, 뭐였죠? 1차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금의 감액을 청구했었고 2차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채권자에게 배당받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했었고 세 번째로 채무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채권자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걸 이제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정리하면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가 유사한. 그 얘기가 뭐다? 권리하자다. 권리하자이기 때문에 경매에 따르더라도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의 경우에 들어도 담보 책임이 인정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해서 계약 해제나 대금 감액인데 채무자는 배당 받은 게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 감액의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소유권을 상실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감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차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일 때는 누구 상대로? 병을 상대로 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경락인은
채권자 병에 대해서도 받은 대금의 전분 일부를 반환 청구했습니다. 이게 1차적, 2차적 책임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 보겠습니다. 본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누굴 상대로 X 건물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에 따라서 지금 계약 자체 유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 유효를 해제를 하게 되면 이제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5번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우리 가등기 보등기를 마친 경우 정은 갑이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는 누구에게? 병에게 배당금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요 내용을 묻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냥 기존에 지금 담보 책임 나오는 것들은 법조문을 그냥 묻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케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주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번 봤습니다. 자, 7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 정말 중요하죠. 자, 임차인의 지위에 불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 임차인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겁니다. 2번 구성 부분은 자, 구성 부분에 나오면 부속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구성 부분이 됐다는 유익비 반환의 문제입니다. 증가한 이익이 현존하면.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에 적용된다.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로도 부속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한다.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행사 요건에 대해 물어봅니다.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다. 이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아니다.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증축한 부분이면 구성 부분이에요. 구성 부분이면 뭐다? 유익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포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 그 연결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 지금 유익비를 상환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환 청구가 허용이 안 된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포기를 한 거다. 따라서 허용이 안 된다. 73번 갑 소유의 X토지를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임차한 은. 자,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무슨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면 건물 소유 목적, 건물들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떠올리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갱신 청구권과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건물에 대한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게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별도의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마치 토지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떠오르셔야 합니다. 이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 계약은 항상 이거와 연결돼 나옵니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했다. 갑, 을, 병. 임대차 계약을 했고 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전대차 계약 자체는 을과 병 사이에 전대차 계약처럼 유효를 해요. 그런데 쟁점은 뭐냐면 전대차 계약이면 이 사람이 전차인인데 이 전차인 결국은 임차인이잖아요. 그럼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에요. 물권은 대세적이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해서도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항상 상대방이 특정이 됐어요. 더더욱 임대차 계약의 민법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대항을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임대차 계약은 전대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근데 그 의미가 뭐다? 이 둘 사이의 전대차 계약은 비록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합니다. 다만 병이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뭘 주장할 수, 임차권을 주장할 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병이 이 전대차 계약에 따른 그 임차권을, 토지 사용권을 누구한테 갑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채권 양도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권 자체가 양수인에 가요. 하지만 양수인이 그 채권의 채무자가 행사하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게 뭐죠? 승낙이나 통지. 그게 없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그 채권 행사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 병도. 임대인의 돈이 없으면 그 임차권 주장 못한다. 그 주장하지 못한다는 게 전대체 계약을 무효로 시킨 것은 아닙니다. 자, 그 개념의 문제입니다. 자, 갑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자, 가울병이에요.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자, 병은 그 임차권을 주장 못한 얘기는 불법 점유라는 얘기예요. 그 자기 사용의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임대차 계약은 토지 소유자가 대항할 수 있는 염려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합에, 약한 부합에 있을 때 한번 봤었습니다. 불법점이에요. 그 경우에 병에게 불법점이면 소유자는 항상 부당이익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근데 이건 전차인이에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존재해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면 이 사람은 뭐가 있죠? 이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차임 채권이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이 불법 점유하다 하더라도 손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부당일에 반환 청구는 항상 손해를 전제로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차임 채권이기 때문에 손해가 없어요. 이미 배웠던 거죠. 자, 불법 점,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이 얘기 뭐죠? 여전히 을을 상대로 해서 차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손해가 없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부당일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불법 점유로 해도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왜냐면 여전히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임 채권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손해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없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정리하게 되면 판례 내용이죠. 23년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년에 반대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지금 무단으로 전대차 계약입니다. 무단 전대차 계약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여전히 차임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다? 손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해가 없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부당이익 반환 청구는 법률상 의미 없이 상대방 이익 없고 그럼 말미암아 손해를 받아야만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손해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면 갑은 임차인에게 계속 차임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은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불법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작년도에 반대 해석이 나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출제자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4번, 만약에 을이 X토지의 신축과 건물의 보존, 제가 얘기했죠. 622조입니다. 자, 622조 문제인데, 을이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이 건물과 관해서 보존 등기를 마친 후 토지 소유자가 정이 X토지의 성분을 취득했다면 을은 정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린 지문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볼게요. 갑소유의 X토지. 자, 갑소유에 있어요.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 임대차 누가 있죠? 을이요. 임대차 계약,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무슨 목적이었다? 건물 등 소유 목적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에. 그래서 을이 나중에 뭘 했다? 갑소유인데 플러스 을이고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했다? 등기를 했어요. 이 등기는 보존 등기도 포함되고 이전 등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있죠? 620에 따라 이게 하게 되면 뭘 생각했다? 임차권 등기가 된 거다 생각하십시오. 비록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뭐다? 임차권 등기가 된 것처럼 본다. 그래야 해서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있다? 토지 소유자 바뀌는 거야. 뭘로? 정으로. 정.
이 경우에 을이 여전히 정해 상태로 토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쟁점이 되는데, 대항력 문제잖아요. 항상 토지 임차인은 채권이다. 특정한 상대방을 주장할 수 있고, 대항력이 있으려면 뭐다?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622조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는 거고, 만약 상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할 수 있다. 그 의미 뭐죠? 대항력을 갖추면 그 이후에 임대차 목적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여전히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겁니다. 따라서 임차권, 비록 등기부상이 실제로 등기는 안 되지만 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등기, 보존 등기도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토지 임차권도 등기가 된 것을 본다. 사실 등기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을은 여전히 정에게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주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건 뭐죠?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은 항상 이게 나온다. 매수 청구권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622 1항. 그래서 요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정에게 이전된 경우, 갑에서 정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냐? 요 얘기는 그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냐가 아니라, 이 의미는 임차권을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그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인 정에게 주장할 수 있냐? 그건 대항력 문제다. 토지 임차인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지 문제다. 대항할 수 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는다. 임차권을 언제 대항할 수 있다? 예컨대 임차권 등기예요. 이건 토지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등기예요. 또 하나 뭐죠? 622조 1항이에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않,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등기한 때, 이 등기는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시험은 보존 등기 나왔었죠.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즉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고, 임차인 주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건물 등기로서 토지 임대차 등기에 가름하는 효력을 부여한다. 쉽게 해서 건물 등기하게 되면 동시에 임차권 등기도 된 거다. 간주를 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 거다. 주의할 거는 임차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건물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 간의 물권 취득에 등기하는데 소유자가 바뀌면 임차인이 나중에 건물 등기하더라도 그 3자에 대해서는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주장하지 못한다. 622조 1항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먼저 건물에 대한 등기가 된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건물에 등기하기 이전에 소유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 주의하십시오. 자, 5번. 만약 을이 X토지에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차 종료 전에 무에게 이전하였다면 을의 건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때 그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 것이야죠. 만약에 그것을 제3자에게 매각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에는 할 수가 없죠. 자, 그 내용입니다. 74번.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